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초등학생 대상 비대면 강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산자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리고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기에 앞서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 특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물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다채로운 다양한 생물들, 그러한 생물들을 나름의 분류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겠지만 생태계에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그 생화학 반응을 해낼 수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류, 여기에서의 조류라고 하는 것은 새가 아니라 녹조나 갈조, 홍조와 같은 식물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식물과는 조금 다른 대부분 다 물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을 비롯해서 풀이나 나무와 같은 그런 식물들, 이 모든 친구들이 다 뭐죠? 태양빛이라고 하는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리고 공기 중에 아주 풍부하게 있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뭐라고 했죠? 생산자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 특히 생산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물들을 먹이로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얻어내는 생물들을 갖다가 소비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는 표현, 소비자라고 하는 표현, 경제 용어에서도 쓰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뜻과 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개념이나 바로 이 생태계 안에서도 나름대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친구들을 묶어가지고서 생산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비자라고 부른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주로 살아있는 생물들을 먹이로 하는 반면에 그에 반해서 죽어 있거나 혹은 생물들의 배설물이죠. 그러한 것들을 주된 먹이로 하는 친구들을 갖다가 특별히 따로 소비자와는 분리를 해서 우리가 분해자라고 부른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태계에는 이렇게 그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해자는 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만 놓고 보았을 때, 특히 소비자 같은 경우도 생산자를 직접적으로 먹이를 이용하는 우리가 소위 초식동물이라고 부르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바로 1차 소비자가 될 것이고, 그 1차 소비자 혹은 생산자를 함께 아니면 1차 소비자만 먹이로 하는 친구들이 2차 소비자, 그렇게 이제 쭉쭉쭉 올라갈 텐데, 가장 최종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그런 고차 소비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최종 소비자라고 부르고, 우리 인간도 당연히, 그렇죠? 우리 또 인간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는 부분이며, 그렇게 생산자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와 같은 일련의 어떤 먹이 사슬을 놓고 봤을 때 그 생물들의 상대적인 수나 양을 따져보면은 가장 하층부에 있는, 가장 낮은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자가 그 숫자도 그 양도 가장 많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생물들의 해당 생물들의 수와 양이 줄어든다. 그래서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간단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복습을 시켜드렸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생산자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예전에 그 3차 시였던가요? 그렇죠? 이 생물 요소에 대해서 배우면서 가장 먼저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생산자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생산자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들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가 생산자를 왜 알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생산자. 생산자라고 하는 용어 제가 분명히 경제 용어로도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장이나 혹은 농장에서 이러한저러한 공산품이나 농산품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농부나 혹은 어부나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 뭐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생산자라고 부를 수 있죠. 영어로는 프로듀서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줄여서 이제 방송가에서는 PD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프로듀서, 뭐 PD, 뭐 생산자, 뭐 제작자, 그리고 크리에이터 사실 조금씩 뉘앙스가 아주 미묘하게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쓰임새가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사실 요즘에 1인 미디어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특히나 뭐 유튜버들을 뭐 크리에이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크리에이터는 창조 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뭐 TV 방송국에서의 PD는 뭐죠? 그 배우들이 혹은 개그맨들이 마음껏 연기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무대 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PD라고 부르죠. 비슷합니다. 생태계에서의 생산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다양한 물론 생산자도 생태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주인공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주연이면서 동시에 조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태계에서의 생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생물들을 특히나 소비자들이나 분해자들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에 반해서 생산자들은 그저 햇빛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만 갖고도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정말이지 아주 의미가 있고 아주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생태계에서의 생산자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미 그 개념이 와 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의미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그런 개념이나 용어를 들고 와서 좀 비유를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생산자는 생태계에서 일종의 제작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마음껏 생태계에서 뛰놀 수 있도록 하는 양분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먹이사슬, 먹이 그물, 뭐 이렇게 먹이 피라미드 그 뭔가 먹이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모든 생산자가 오로지 그들의 기능은 뭐예요? 광합성을 해서 소비자들을 위한 먹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국한시켜서 제한적으로 이 생산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만 하더라도 나무를 굉장히 여러모로 활용을 하고 있죠. 심지어 뭐 오두막집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나무로만 지은 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생물들 같은 경우에 이 나무를 일종의 터전으로 생활의 터전으로 그리고 거주지, 서식지로 이용하기도 하고 뭐 나무뿐만이 아니고 아주 작은 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 풀의 잎이나 줄기나 뿌리나 꽃이나 아주 여러 가지 기관들을 단순히 먹이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알을 낳기도 하고 거기에 숨기도 하고 거기에 살기도 하는 그런 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단순히 먹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숙식을 모두 제공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이 생물들, 소비자들에게는 집과 같은 혹은 집과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생산자다. 그래서 생태계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먹을 것도 주고 쉴 곳도 주고 잘 곳도 제공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생산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좀 더 부연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생산자라고 하는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은 햇빛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한 그리고 그들을 제하고 나머지 소비자라든지 혹은 뭐 분해자라든지 다른 생물들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생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생산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이다.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 포도당을 가공해서 여기서 말하는 가공은 뭐 인공적인 가공 말고요. 이 식물들이 포도당을 갖다가 조금 더 저장하기 용이한 형태로 저장하기 쉬운 형태로 바꾼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녹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전분으로도 알고 있는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식물들이 자기 몸에다가 이 포도당을 축적을 해놨다가 그게 식물의 몸의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꺼내 가지고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데 활용하기도 하죠. 여튼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인데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리가 바로 생산자 무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산자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그쵸? 제가 광합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그림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어로 이제 그 플랜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는 식물이죠, 식물. 근데 여러분들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어학사전을 보시면 거기에 플랜트라고 이렇게 쳐보면 뜻에 식물도 있지만 2번이나 3번 뜻 뒤에 이제 후속으로 이어지는 그 의미 중에 공장,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팩토리죠. 공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이 플랜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미 이 플랜트라고 하는 단어가 식물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의 의미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영어는 사실 우리말, 우리말은 굉장히 과학적인 언어라고 하면 영어는 굉장히 효율적인 언어인데요. 사실 과학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은 같이 가기도 하고 같이 가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적이면서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과학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이 꼭 같이는 않을 수 있죠. 여튼 자, 플랜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는 식물이라고 하는 뜻과 공장이라고 하는 뜻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물과 공장이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과 공장의 뜻이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식물의 속성과 공장의 속성 일부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가 이 공장과 아주 흡사한 형태로 비유가 반영이 되어 있는 그쵸?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식물이 왜 공장과 유사한지. 공장이 돌아가려고 하면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일종의 전기 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식물 잎에 쪼여집니다. 그리고 식물이 뿌리로 흡수했던 물을 일부를 가져와서 이 식물 잎에 있는 구멍, 기공이라고 하는 공기가 출입하는 그 구멍을 통해서 들어온 재료에 해당하는 이 이산화탄소를 잘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근데 이 반죽을 해가지고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 양분이라고 하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때 이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빛 에너지였다. 그래서 마치 공장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고 공업 용수가 들어와서 원재료가 활용된 다음에 어떠한 제품이나 상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과 하등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곧 공장에 해당한다. 어찌 보면은 우리 생태계에서 공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식물인 거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정말이지 중요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모든 생물들이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숨을 쉬는데 이 산소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도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 이 생산자의 아주 주된 업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정말이지 고마운 산물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라고 하는 자연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재료로는 햇빛, 즉 빛 에너지가 투여가 되고, 그리고 원재료로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며, 그리고 물이 포함됩니다. 요 세 가지의 재료를 활용하여서 양분에 해당하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가적인 산물로서 산소와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광합성입니다. 빛을 활용한 합성인 거죠. 그래서 광합성이 어떠한 재료를 이용해서 어떠한 산물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지, 그리고 그 과정은 다름 아니라 식물의 잎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것이 마치 공장과도 같더라. 그래서 식물은 그쵸, 공장에서 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생산자라고 부르는데, 이 식물의 잎이 공장이면서 동시에 식물이 생산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의 궁극적인 역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식물 스스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양분은 식물 스스로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소비자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우리 인간 같은 경우도 식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에너지원이면서도 여러 가지 또 미네랄도 제공하고, 뭐 섬유소 같은 것도 제공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산소까지도 제공을 해주는, 정말로 여러분들 그 책 제목 중에 그렇죠? 아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을 법한 책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이 있죠. 기억나시죠? 식물의 잎, 줄기, 꽃, 열매, 그리고 나중에 다 베어내고 남은 밑둥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정말이지 고마운 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동화인데, 이 슬라이드도 사실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이 생산자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희생하며 지구 생태계의 수많은 생물들을 위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의미 있는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왜 생산자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생산자를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면은 뭐 막연하게 바로 직관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도대체 식물이 뭘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생산, 제가 이제 생산자의 예시로서 논에 있는 벼를 들기도 했지만, 벼는 뭘 만들어내죠? 그렇죠?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을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 식물의 열매인 쌀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이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런 거, 어떤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주식을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다. 그리고 식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함을 제공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먹는 것 외에 가장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거, 물론 종이도 있을 거예요. 종이 여러분들. 근데 종이도 결국에는 뭘로 만들죠? 기억나시죠?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바로 우리에게 뭐 가구 같은 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에 있는 그런 그 섬유질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쓰는 종이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문득문득 떠오르지만, 우리 인간에게만 유익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생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주로 뭐죠? 네, 초식 동물들, 1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친구들.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올챙이일 때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지금도 보면 뒷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뒷다리가 만들어지고 앞다리가 만들어지고 꼬리가 줄어들면서 나중에 성체 개구리가 되면 더 이상 풀을 먹지 않고 뭘 먹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리와 같은 동물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개구리의 한 살이 동안의 그 단계에 따라서 주로 먹는 먹이원이 달라지는 건데, 올챙이 시절에는 동물이나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요. 물론 잡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뭐 메뚜기라든지 그리고 뭐 송충이 느낌의 애벌레들, 말, 양, 그리고 이제 좀 그 사진이 모호한데 사실 이게 지금 논에 있는 벼고요. 벼에 있는 그 왕우렁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뭐 우렁이가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그 벼 말고 다른 벼와는 다른 우리에게 조금 불편함을 야기하는 우리 농부들이 좀 힘들게 하는 잡초들을 갖다가 농약 같은 걸 쓰지 않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렁이를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우렁이가 정말로 똑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벼야 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벼는 농부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작물이니까 벼는 먹지 말아야겠다. 대신에 농부들을 성가시게 하는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잡초들만 먹어야지. 이거 뭐 우리 우렁이가 스스로 판단하고서 그렇게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풀들을 먹어요. 그래서 이 논에다가 벼는 이미 부드러운 단계를 넘어선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처음에 이제 씨에서 발화를 해서 어린 식물일 때에는 부드러워서 먹기에 좋고 맛도 좋은데 이제 식물도 시간이 지나서 자라는 과정을 거치면 점점 식물의 조직이나 몸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성분보다 맛없는 성분이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우렁이에게 피해는 받지 않으면서 여기 논에서 발생하는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이 벼가 작을 때 우렁이를 넣는 것이 아니고 벼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여기다 심는 거죠. 이미 그 상태는 우렁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태로 이미 커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잡초들은 이 우렁이가 정말이지 좋아하는 먹이 상태로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간차를 활용해 가지고서 우렁이를 통해서 친환경 농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여튼 만약에 벼도 만약에 식물이 좀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우렁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먹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소비자들이 주로 주된 먹이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생산자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같은 뭐 2차, 3차, 고차 소비자들도 식물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죠. 이렇게 곡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목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우리가 지금 요거는 왜 준비를 했냐면 일반적으로 생산자 하면 떠오르는 거는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식물이죠, 식물. 식물. 이렇게 초록색 잎을 갖고 있는 식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 그 차시들을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강조드렸죠. 지구상에 있는 생산자가 비단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워낙에 빠른 생장 속도를 갖고 있어서 식물 못지않게가 아니라 식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빠른 속도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녹조라든지 적조라든지 이렇게 민물이나 혹은 해수에서 굉장히 골칫덩어리로 취급이 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균류 아니고 세균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친구들 기억나세요? 그렇죠. 원생 생물 그 중에서도 조류 해당하는 친구들이었는데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식물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엽록소를 많이 갖고 있어서 잎이 초록색을 띱니다. 엽록소라고 하는 한자어의 뜻이 뭐예요? 잎에 초록색 색소다. 잎에 있는 초록색 색소. 그래서 잎에 있는 색소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잎도 결국에는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현미경으로 잎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적당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잎의 조직들 안에 초록색 뭔가 알갱이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걸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렇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는 이 엽록소들이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텐데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어떤 물체가 어떤 색깔을 띈다고 하는 것은 그 색깔을 반사하는 거죠. 그 파장.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유의 파장이 있는데 태양빛은 이 모든 파장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태양빛이 어떤 물질에 다다라서 특정 파장 때는 흡수가 되고 나머지 파장 때는 반사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색은 뭐예요? 이 초록색만을 흡수하지 않고 나머지 파장의 빛만 흡수를 하고 초록색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죠. 조금 수준 높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튼 아마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대부분의 식물들은 초록색을 띱니다. 그에 반해서 식물 못지않게 지구의 그 대기 중에 산소가 지금의 농도로 유지가 되는데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라고 했죠? 다시 말하자면 조류였죠, 조류. 예. 그 조류들 중에는 물론 파래라든지 그런 정말로 파란, 여기서 말한 파란이라고 하는 건 블루가 아니고 우리가 초록색도 파랗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중에 초록색을 파랗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바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식재료에 해당하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파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특유의 바다 향이 있으니까 여튼 식감도 조금 이제 오묘할 수 있어요. 여튼 조류들 중에는 우리가 앞서서 이미 배웠지만 초록색을 띠는 녹조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갈색을 띠는 미역과 같은 갈조류도 있고 그리고 붉은색을 띠는 김과 같은 홍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산자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생산자는 다 초록색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기 좋지만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조금 더 따져 보면은 많은 생산자들이 그 몸에 엽록소를 갖고 있어가지고 녹색을 띠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생산자가 초록색만을 띠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에? 원생 생물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조류 때문이고 그 중에서도 갈조류라든지 홍조류와 같은 친구들 때문에 생산자는 전부 초록색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파장의 색깔로 구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합성 하면은 초록색이 떠오르기 마련이지만 반드시 초록색을 띠고 있는 잎이 있어야지만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자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아주 협소하게 아주 제한적으로 아주 좁은 의미에서 생산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기억하시지 마시고 생산자의 핵심은 초록색이 아니다. 뭐다?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재료를 무엇으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즉 광합성,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색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것이 반드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초록색일 필요는 없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로 설명드렸던 거를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하시기 용이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빛은 여러 가지 파장의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초록초록한 엽록소들은 다른 색깔들은 다 흡수를 하지만 다른 파장의 빛은 흡수를 하지만 초록색만큼은 흡수하지 않고 물론 아주 일부는 흡수할 수도 있어요. 미묘하게 파장이 갈리니까. 일단 초록색 파장의 계열의 그 빛은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우리 눈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물리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생산자도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한두 번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보셨을 법한 그런 사진이죠. 그래서
생산자의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은 육지, 물론 이 부들 왼쪽에 있는 이 부들류 식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육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바다는 아니지만 육지 속에 있는 습지, 그러니까 육지에 있지만 조금은 습한 혹은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연못이나 호수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육지 식물은 아니고 조금 물이 많은 환경에 적응을 한 식물 몸속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이 많기 때문에 산소 공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직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여튼 바다와 같은 뭐 해양 생태계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여긴 육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물은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육지에 있는 식물들, 풀이라든지 뭐 풀이나 나무 이런 친구들 모두가 다 뭐다? 생산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육상 생태계에 있는 생산자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초록초록한 친구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갈색을 띠는 갈조류라든지 붉은색을 띠는 홍조류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육지가 아니고 다 어디에 있죠? 네, 바다에 있죠. 바다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생산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항상 이제 식물을 떠올리기 마련이고, 그리고 이 식물의 어떤 중요한 기능으로서 우리가 공기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여 준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그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실내의 산소 농도를 높여주는 고체산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굉장히 비싼 공기청정기, 굉장히 비싼 고체산소, 둘 다 아주 값비싼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매번 필터를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수명이 다한 산소를, 고체산소를 갖다가 폐기하고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도 많이 들고 쓰레기도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 식물은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능도 수행하고, 게다가 어때요? 모든 식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쁘고 아름답게 다가오고 인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기 정화 기능을 하는 공기청정기와 산소를 공급해주는 고체산소에 비했을 때, 그것에 비해서 우리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뭐예요? 식물이죠, 식물. 그래서 생산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기를 맑게 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심미적인 어떤 기능도 수행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노트, 공책, 그거 이제 맨 앞표지 넘기면 왼쪽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넓게 색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 어떻던가요? 요 색깔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평온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아주 안정된 어떤 심리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가 평정심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색깔이다. 그래서 우리의 눈의 피로도 덜어주고 어떤 심리적인 피로도 해소시켜준다라는 그런 어떤 문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 자연에 있는 녹음, 우리가 얘기하는 주로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도 우리 인간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 그대로 우리에게 어떤 심적인 힐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식물이다. 그래서 하얗고 까맣고 이런 어떤 그 인공적인 제품들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 있을 테지만, 가급적이면 우리에게 그 이상의 편익을 제공하는 식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바로 생물 자원의 유익이고 편익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생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로 문득 떠오르는 것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풀과 나무와 같은 식물만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실제로는 식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원생 생물 중에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 조류다. 그리고
지유류, 이끼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끼와 지유류는 좀 다른 건데 여튼 그 돌이나 나무 줄기 같은데 이렇게 붙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요거는 사실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고 균류와 그 곰팡이 종류와 조류가 혹은 세균 같은 것들이 공생을 하고 있는 공생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조류나 세균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일종의 생산자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바닷속에 조류도 많이 있지만 자포동물과 조류가 또 이제 공생하고 있는 공생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호예요, 산호. 여기에 있는 조류들도 광합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조류도 아니고 풀과 나무도 아니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아주 원시적인 친구가 바로 이 세균 중에서 남세균, 남색을 좀 띠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이 남세균도 생산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왜?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드리지만 풀과 나무만이 생산자는 아니다. 그리고 그 색깔, 갈색이냐 붉은색이냐도 생산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원생생물 이상, 최소한 원생생물 그리고 뭐 식물만이 생산자인 것도 아니다. 아주 단순하고 원시적인 형태의 세균도 그 종류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자로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해하고 외우실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의 지식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이 생태계에서의 생산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디까지를 우리가 생산자로 볼 수 있고 또 생산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그것의 형태인지 모양인지 외관인지 어디에서 살아가는지가 아니라 광합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즉 소비자와는 대치되는 특성, 그렇죠?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생산자들은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생산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묶일 수 있는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지금 뭘로 묶여 있죠? 생태계에서의 생산자로 묶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자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복잡할 수 있고 조금은 깊이 있는 내용들이지만 제가 이렇게 사진과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부분 다 초록초록하긴 한데 뭐 전부 다 초록색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식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조류가 지금 자주 나오죠. 그래서 조류가 정말로 중요한, 가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녹조라떼 적조해가지고서 뭐 연못이나 호수, 바다를 이렇게 아주 보기에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원인이 이 친구들이 원인이라기보다도 이 친구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애초에 그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다름 아닌 원인은 우리 인간이 이 친구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숫자로 굉장히 빨리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데 원료가 될 수 있는 무기 염류, 그렇죠? 오폐수 같은 거를 무단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이렇게 상승해서 이 친구들이 탄력을 받아서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렸지만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산소의 절반 이상, 최대 70%까지도 식물이 아니라, 풀과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 친구들, 물속에 있는 이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지금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친구들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로서 파래, 미역, 김, 우리가 뭐 이게 지금 파래고 이게 미역이고 이게 김인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대표적인 사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 색깔을 구분하시기 용이하도록 이 친구들을 준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녹조류에는 파래가 있고 갈조류에는 미역이 있으며 홍조류에는 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표현을 쓴 거지. 여기 위에 있는 이 사진들이 각각 파래, 미역, 김이 아니라는 거는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다 한 번쯤은 보신 그런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조류 중에서도 특히나 그 사이즈가 아주 작아서 우리가 따로 미세 조류라고 부르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조류 중에는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아주 작은 것들을 묶어서 따로 미세 조류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광합성 효율도 뛰어나가지고서 미래의 식량 후보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자원으로서 곤충과 함께 곤충도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의 식량 후보군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 미세 조류 같은 경우에도 뭐 칼슘, 카로틴, 철분, 단백질과 같이 다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동식물의 식재료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양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특히나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증식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도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높은 광합성 효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번 차시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을 이용하여서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물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생산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생산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 까먹더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